나는 매일 새벽 종종 걸음으로 고개를 넘는 유일한 여자였다. 미아리 고개에 우뚝 솟은 산 위로 떠오르는 해는 거대한 도시를 깨우는 소리 없는 자명종이었다. 어스름하게 날이 밝아오면 성북구의 한 동네도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다. 18. 공장 기숙사를 나와 난생 처음 자취를 시작했다. 성신여대 앞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옥탑방이었다. 서울에 상경하고 2년 만에 독립하기까지 나는 서울이 대도시라는 것을 온전히 체감할 기회가 없었다. 공장이 있던 답심리 근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장과 야간학교, 기숙사를 오갔다. 그렇다고 서울 사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가끔 생필품을 사려고 슈퍼에 갈 때면 인근의 고등학생들이 나와 동료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야, 공순이 지나간다. 공순이라는 단어가 딱히 부끄럽거나 비참하지는 않았다.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행운이었으니까. 하루 살기에 바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도 또래 학생들이 조롱 섞인 야유를 보낼 때면 정말이지 땅으로 꺼지고 싶었다. 자취를 시작하고 새로운 공장에 취직하면서 답심리를 벗어났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자 아무도 나를 공순이로 보지 않았다. 그게 참 좋았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성신여대 일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의류점, 다방, 음식점 등이 들어서며 상권이 갖춰졌다. 주택을 개조해 만든 허름한 가게들은 주변 풍경과 모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나는 동네 옷가게에서 가끔 좋은 옷을 사기도 했다.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화려한 옷으로 가난을 감추고 싶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시내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키가 크고 비쩍 말라 모델이냐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았다. 그렇다고 새로운 자취 생활이 마냥 신나는 건 아니었다. 매일 성신여대 앞을 오가는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구김살이 없고 해맑았다. 한껏 예쁘게 꾸미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등교하는 그들을 보면 가슴 한쪽에 싸늘한 통증이 느껴졌다. 저 언니들은 멋있게 차려입고 학교에 가는데 왜 나는 허리도 한번 펴기 어려운 공장에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여대생들이 너무 부러웠다. 저 언니들은 도대체 뭘 잘하길래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고 나는 뭘 잘못했길래 공순이로 사는지, 그들과 나는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해야 나와 가족들, 그리고 훗날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 폭설에 불어나는 눈덩이처럼 성공에 대한 집착도 순식간에 불어났다. 단순 공장직에 머물지 않으려면 비전이 필요했다. 옷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쏠렸다. 큰 스케치북을 말아서 어깨에 메고 넓은 도화지 가방을 든 채 명동을 건너라면 내가 여공이 아니라 트렌드를 쥐락펴락하는 전문직 여성이 된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18 소녀다운 허세였다. 물론 꿈이 생겼을지라도 그때의 나는 여전히 야간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여공이었다. 그런데 스케치북을 든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처음으로 타인의 삶이 궁금했다. 남들은 어떻게 살까? 남들은 나와 우리 여공들과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여공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각기 가정은 다르지만 형편은 같았던 우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야간고등학교에 보내주는 공장으로 왔다. 하나밖에 없는 답은 선택이 아니다. 그 시절에 내가 행복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디자이너라는 꿈을 품어서만은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인생 앞에 처음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디자인을 선택했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이 마주친 세상에서 또 다른 선택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은 선택의 자유였다. 꿈은 원대했지만 몸은 여전히 공장에 매여 있었다. 고생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없는 돈을 끌어모아 시골집에 생활비를 보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보다 3살 어린 여동생도 어느새 인생의 풍파 속에 놓여 있었다. 동생은 중학교 졸업장을 채 받기도 전에 대전의 한 실업공장에 취직한 참이었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쥐고 사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던 터라 가족 소식은 편지로 주고받았고 동생의 신변 변화를 뒤늦게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동생은 우리 집의 보물이었다.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했어도 내리사랑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런데 내게 여동생은 그냥 동생이 아니었다.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나는 동생을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내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지만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세상과의 인연이 끝나고 말았던 적이 있었다. 엄마는 비통함에 무너졌고 몇 해가 지나도 슬피 울던 엄마의 얼굴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엄마는 전에도 내 오빠,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적이 있었다. 영양실조였다. 나는 이 아이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엄마가 슬픔에 바스라질 것 같아서였다. 게다가 엄마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을 다녀야 했다. 동생이 죽으면 오로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 동생만큼은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 어린 마음의 깊은 곳에는 더 큰 구멍이 있었다. 엄마는 나름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겨우 13살에 자기보다 어린 시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몹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엄마가 말도 안 되게 고생하는 걸 알게 된 외갓집 형제들이 엄마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엄마는 형제들의 손에 붙들려 친정으로 끌려가다시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엄마는 남겨둔 자식들이 눈에 밟혀 결국 형제들 몰래 우리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엄마가 언제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하나 남은 여동생까지 죽어버리면 엄마가 반드시 떠날 거라고 거의 확신했던 것 같다. 당시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은커녕 아이가 관심을 보일 만한 놀잇감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지라 동생은 온종일 집안 마당부터 해서 논두렁과 시골길 등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 돌이켜보면 그게 그 아이의 유일한 놀이였다. 나는 작고 연약한 동생이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조마조마하여 온종일 그 애를 뒤쫓아다녔다. 동생이 길바닥에서 잠들면 나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옆에서 잠을 잤고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면 나도 따라 먹었다. 그렇게 온종일 쏘다니며 우리는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들 때도 많았지만 엄마가 과수원에 품앗이하러 나간 날은 잠을 쫓아가며 엄마를 기다렸다. 아직 어려 엄마 품이 한없이 그립기도 했지만 엄마가 과수원에서 받아오는 귀하고 달콤한 간식이 기대되어서였다. 엄마는 새참으로 나온 단팥빵을 늘 먹지 않고 손수건에 싸서 가지고 오셨다. 그러고는 어미 없는 둥지에서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제비새끼 같은 우리 입에 엄마 몫의 새참을 넣어주셨다. 깡촌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달콤한 디저트를 한 입 크게 베어 물 때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천지분간 못할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넙죽 받아먹은 단팥빵은 엄마의 고단한 노동의 대가 중 하나였다. 보드라운 빵과 달콤한 파당금의 맛은 엄마의 희생과 맞바꾼 사치스러운 행복이었다. 동생이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대전으로 갔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설고 물선 땅을
해마다 물어물어 겨우 동생이 있는 곳을 찾았다. 동생이 다닌다는 실공장은 3교대 공장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공장 3교대는 말도 못하게 힘들다. 업무 강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밤낮이 뒤섞여 생활 리듬이 망가지고 몸이 쉽게 상한다. 아니나 다를까 발그레한 양볼에 생기가 넘치던 동생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손가락은 물론 온몸이 퉁퉁 붓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잠을 못 자고 밤낮 없이 일해서였다. 균형 잡힌 식사나 운동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는 막내딸의 상한 몸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얘기를 전해 들은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동생을 데려와서 보살펴야 한다는 모성애 같은 것이 발동되었다. 형편이 빠듯한 언니 오빠보다는 낫겠다 싶었다. 심지어 동생은 3교대 공장이라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있었다. 그건 정말 안 될 말이었다. 되풀이되는 가난의 악순환을 절감하고 나니 거대한 슬픔이 밀려 들어왔다. 나 혼자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동생까지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가까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굶지 않고 라면만 먹어도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행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했다. 나도 상황이 어려웠지만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작정 동생을 옥탑방으로 데려왔다. 동생은 곧 신당동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 사장님의 호의로 학교에 보내주는 곳이었다. 자리가 확정되고 나와 동생은 한시름 걱정을 덜었지만 문제는 동생의 출근길이었다. 나나 동생이나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내가 동생을 공장까지 바래다 주어야 했다. 연차는커녕 지각도 용납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나는 8시까지 어떻게든 공장에 출근해야 했고 야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면 밤 10시가 넘었으므로 출근길 이행 연습이 녹록지 않았다. 주말이 껴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급하게 자리가 난 탓에 서울 상경하기가 무섭게 출근하는 일정이었다. 옥탑방에 있는 성신여대에서 신당동까지는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다. 동생의 정식 출근 전날 이행 연습을 위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해 뜨기 한참 전이라 눈도 못 뜨는 동생을 어르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하니까 오늘 언니랑 같이 가보자. 동생은 겁을 잔뜩 먹은 눈치였다. 서울의 대중교통에 익숙할 리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에게 지하철 환승역을 지나 공장까지 가는 길을 몇 차례 알려주었으나 동생이 연신 고개만 끄덕여 진짜 알아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신당역에 내려서 공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꼼꼼하게 살피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부부에게도 곱게 인사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다. 언니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제발 데려다줘.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갈아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동생이 막무가내로 울면서 매달렸다. 단지 길을 잃을까 봐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세상이 무서웠을 것이다. 서울에는 한번 와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한없이 나약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이거 놔. 언니도 빨리 가야 한다고. 늦으면 혼나고 벌 받는단 말이야. 어제 한번 가봤잖아. 빨리 가. 마음 같아서는 그 길로 동생을 데려다주고 싶었다. 길을 잃지는 않을까. 제대로 찾아갈까. 남동생처럼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별의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동생의 두려움의 냄새를 얼핏 같이 맡으면서도 동생의 등을 떠밀며 매몰차게 말했다. 동생이 낯선 도시에서 미아가 되진 않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그렇게 애써 밀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속수무책이었던 어린 자매는 지하철 역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전내 나는 어린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고 산이며 들이며 쫓아다니던 예전 기억이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엄마. 시골에 계신 엄마의 울 듯 말 듯한 주름진 얼굴이
가슴에 사무쳤다. 동생의 퉁퉁 부은 손과 누렇게 뜬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던 엄마가 지금 우리 자매를 지켜봐야 했다면 어땠을까? 엄마는 왜 자기 가슴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를 끝끝내 버리지 않았을까? 가슴이 찢어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 찢어진 가슴에서 피눈물이 났다. 분했다. 지하철 역사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날이 완연히 밝아 있었다. 등교하는 여학생들이 하나둘씩 지나쳐갔다. 남들 다 가는 대학인데 왜 우린 갈 수 없나. 그때 나는 비록 내가 못 가더라도 내 동생만큼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맹세했다. 동생이 멋지게 차려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열망이 간절했다. 폭풍 같은 감정이 거세질수록 성공을 향한 투지에 날이 섰다. 이대로 운명에 질 수 없었다. 정말 최고가 될 거라고, 진짜 성공하고 말 거라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 이를 악물었다. 동생이 출근한 그날은 긴장이 풀리지 않아 솜털까지 곤두서 있었다. 동생이 무사히 공장에 도착해서 일을 잘 마치고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 옥탑방으로 돌아왔을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동생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가여운 동생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고 그 덕분에 매분매초 성공하고 싶었다. 시간이 마치 잠글 수 없는 수도꼭지 사이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귀하고 아까웠다. 흐르는 시간을 박제하고 싶어질 정도로 안타까웠다. 그 귀한 시간을 아껴 쓰려면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매분매초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모조리 내가 성장하는데 끌어당겨 써야 했다. 그렇게 매분매초를 간절하게 시간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아침만큼 좋은 성장과 행복의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에게는 매분매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사람들은 10분, 20분처럼 짧은 시간을 하찮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번의 큰 이벤트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별것 아닌 것 같은 10분, 20분의 실천을 끈기 있게 지속할 때 성공이 찾아온다. 특히 아침 시간은 내 인생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던 지난한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수많은 성공 기회에 올라타는 교두보가 되었다. 수천억 부자가 되면서 배웠다. 더 오래 일할 때보다 더 일찍 시작할 때가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고 인생도 더 풍요로워진다.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좋다. 아니, 오히려 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금세 무너지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더 잘 참고 오래 할 수 있는 법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비굴함을 견뎌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지점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번 크게 마음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라.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위해 결단하고 당신의 삶을 바꿔보라. 켈리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결단하고 선언하라. 나는 당신의 꿈을 내 꿈처럼 간절히 응원한다. 뱃속 저 아래에서부터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 간절함의 불씨를 함부로 꺼트리지 마라. 언제든 다시 타오를 영원한 화력으로 삼아라. 당신만의 위대한 해뜰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뜨겁게 결단하라. 유럽의 백종원이라 불리는 요식업의 대가 켈리 최의 이야기입니다. 켈리 최의 본명은 최금예로 전북 정읍에서 6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고 낮에는 와이셔츠 공장,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일주일을 버티며 디자이너의 원대한 꿈을 품고 일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와 동업으로 9년 동안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10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 40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은둔 생활 중 친한 후배의 연락으로 만나러 나가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도 커피값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센강 주변을 걸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연매출 7천억의 글로벌 기업 델리 켈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흑수저 켈리 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각화를 3분하고 나의 하루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명언을 적어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뇌가 3분 안에 바뀌는 특성을 이용해 짧은 시간의 독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을 내어 3분의 시각화, 한 줄의 명언, 3분의 독서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